여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하기 누르시고 복 많이 받으시옵소서. 오늘 야담 바로 들려드리겠나이다. 조선 후기 전라도 남원 땅에는 지리산 자락을 따라 펼쳐진 너른 들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봉수라는 자가 살았는데 그의 재물은 고을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하나 그 많은 재물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소장농들의 등골을 빼고 천민들의 피땀을 짜내어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곳간에는 쌀이 산처럼 쌓여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했으나 정작 그 쌀을 거둔 이들의 밥그릇은 늘 비어있기 일쑤였습니다. 한봉수의 저택에는 수십 명의 노비와 기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가운데 초연이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지요. 그녀는 본래 관아의 기녀였으나 어미가 한봉수에게 빚을 지는 바람에 그의 산호비로 팔려온 지 벌써 5년째였습니다. 초연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관아에서 기에만 배웠을 뿐 글 공부를 할 기회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꿈을 기억하는 능력이었지요. 초연은 어려서부터 꿈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꿈을 잊어버리는 것과 달리 그녀는 꿈속의 모든 장면, 색깔, 소리, 느낌까지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본 일이 며칠 후 현실이 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누가 그녀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초연은 이 신비로운 능력을 숨긴 채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이년아, 대체 무얼 그리 꿈을 대는 게냐? 한봉수의 호통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초연은 황급히 엎드렸지요. 그날따라 한봉수의 심기가 몹시 뒤틀려 있었습니다. 며칠 전 투자했던 소금 장사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의 전 재산에 비하면 티끌 같은 손실이었으나 한 푼이라도 잃는 것을 못 견디는 그의 성미에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사옵니다. 나리. 잘못했다고? 너같이 쓸모없는 것들을 먹여 살리는 내 신세가 원통하구나. 채찍이 초연의 등을 후려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그녀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른 노비들은 차마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지요. 누구도 감히 말릴 수 없었습니다. 한봉수의 분노를 막아서는 자는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매질이 끝난 후 초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등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택 뒤편의 빨래터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으나 얼굴만큼은 기이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녀는 진즉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살아남으려면 고통을 받아들이되 마음만은 결코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초연에게는 늙은 어미가 있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한봉수 저택의 구석방에 누워 지내는 그녀의 어미는 딸이 매 맞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로 하루를 보냈지요. 초연은 밤마다 어미의 방을 찾아가 상처를 숨기려 애썼으나 어미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얘야, 나 때문에 내가. 어머니, 괜찮사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초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어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에게 어미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존재였습니다. 한봉수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을 천한 기녀, 하찮은 노비로만 볼 때 오직 어미만은 그녀를 딸로 사람으로 바라봐 주었지요. 얘야,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내가 환한 빗속에 서 있는 꿈이었어. 어머니도 꿈을 꾸셨군요. 저도 간밤에 꿈을 꾸었사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느냐? 초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검은 까마귀 떼가 대감 저택 위를 빙빙 도는 꿈이었사옵니다. 그 까마귀들은 울지도 않고 그저 맴돌기만 했지요. 그리고 저택 마당에 핏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어미는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것은 불길한 징조다, 얘야. 하지만 내가 조심해야 한다. 그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예, 어머니. 알고 있사옵니다. 초연은 어려서부터 수없이 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름다운 꿈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불길하고 어두운 꿈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악몽이려니 했으나 꿈속에서 본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미래를 보여주는 예지몽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무렵 한봉수의 욕심은 새로운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위해 남원에서 가장 웅장한 저택을 새로 짓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단순히 큰 집이 아니라 길한 날을 받아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저택을 짓겠다는 욕심이 불타올랐지요. 길이를 택해야 한다. 사람을 시켜 각지의 유명한 관상가와 점술가들을 찾아라. 한봉수의 눈에는 탐욕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기운을 등에 업고 섬진강을 바라보는 거대한 저택에서 자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번성하는 모습을요. 초연은 한봉수가 점술가들을 만나러 다니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요. 그날 밤 초연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거대한 저택이 불타는 꿈이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지붕에서 불길이 치솟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저택 앞에는 한 그루의 버드나무가 서 있었는데 그 나무는 온통 시커멓게 타버린 채 하늘을 향해 비통하게 팔을 뻗고 있었습니다. 초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꿈속의 비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한봉수의 새 저택 계획에 큰 화가 따를 것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천한 노비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초연은 어미에게만 그 꿈 이야기를 했을 뿐 다른 이에게는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어미는 딸의 손을 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지요. 얘야, 내 꿈은 항상 들어맞는다. 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특히 대감님께는 절대로. 알고 있사옵니다, 어머니. 하오나 만약 정말로 불길한 일이 벌어진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때는 하늘의 뜻이겠지. 우리 같은 미천한 것들이 어찌 하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 어미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초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씨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지요. 어느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초연은 한봉수의 명으로 인근 장터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지요. 비단 천과 귀한 약재를 사오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걸었습니다. 등에 난 채찍 자국이 아직 아물지 않아 걸음을 옮길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으나 초연은 꾹 참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장터로 향하던 길, 지리산 자락의 한적한 숲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따스한 봄볕이 나뭇가지 사이로 쏟아져 내렸고 새들의 지저김이 청아하게 울려 퍼졌지요. 순간 초연은 멈춰 섰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누구? 없소? 초연은 주저없이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나무 밑에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지요. 백발이 성성한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고 얼굴은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행색은 남루했으나 그 눈빛만큼은 깊은 산중 샘물처럼 맑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초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봉수의 심부름을 늦추면 또다시 매를 맞을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곧 결심을 굳혔습니다. 사람의 목숨 앞에서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초연은 품에 간직했던 물 주머니를 꺼내어 노인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으려고 숨겨두었던 작은 주먹밥을 조금씩 떼어 입에 넣어드렸지요.
한참이 지나자 노인은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소. 그대가 아니었다면 이 늙은이는 까마귀 밥이 되었을게요.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초연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서려 있었지요. 소인은 한봉수 날이 되게 종년이옵니다. 어르신께서 기운을 차리시니 다행이옵니다. 한봉수라. 그 탐욕스러운 자의 종이라니. 노인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초연의 등에 난 채찍 자국과 거친 손, 그리고 수척한 얼굴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주저하지 않는 그녀의 마음씨에 깊이 감동했지요. 나는 현몽이라는 이름의 늙은이요. 평생을 꿈의 이치를 공부하며 살아왔지요. 꿈의 이치라 하시옵니까? 초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현몽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소. 세상 사람들은 꿈을 헛된 것이라 여기지만 꿈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고 기륭화복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초연은 숨을 죽이고 노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요. 어르신, 그렇다면 소인도 그 꿈의 이치를 배울 수 있사옵니까? 왜 그리 묻는가? 초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어려서부터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재주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가끔은 꿈에서 본 일이 현실이 되기도 했지요. 하오나 천한 신분이라 감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사옵니다. 현몽 노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초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그것은 하늘이 내린 재주요. 그대에게는 예지의 능력이 있소. 그것은 10,000명 중에 1명도 가지지 못하는 귀한 능력이지요. 정말이옵니까? 그렇소. 나는 평생을 꿈을 연구했지만 정작 나 자신은 예지몽을 꿀 수 없었소. 하지만 그대는 타고난 것이요. 현몽 노인은 며칠간 초연의 간호를 받으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초연은 한봉수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지요. 장터 가는 길에 산적을 만나 물건을 빼앗기고 다쳤다고 둘러댔습니다. 당연히 혹독한 매질이 돌아왔으나 초연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에게는 노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그 어떤 고통보다 소중했으니까요. 그대의 선한 마음에 보답하고 싶소? 나는 그대에게 꿈을 읽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하오. 하오나 소인은 글도 모르는 천한 기녀에 불과하옵니다. 어찌 그런 고귀한 학문을 배울 수 있겠사옵니까? 꿈은 글로 읽는 것이 아니요. 마음으로 읽는 것이지요. 오히려 글에 갇히지 않은 그대의 순수한 마음이 꿈의 진짜 뜻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요. 현몽 노인은 초연에게 꿈의 상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숲속 작은 동굴에서 둘은 며칠을 함께 보냈지요. 꿈에서 물을 보면 재물과 감정을 뜻하오. 맑은 물은 좋은 일, 탁한 물은 나쁜 일의 징조지요. 물이 넘쳐 흐르면 재물이 넘친다는 뜻이지만 홍수가 나면 재앙의 징조요. 그렇군요. 초연은 스펀지처럼 노인의 가르침을 빨아들였습니다. 불은 정열과 파괴를 뜻하오. 작은 불은 희망이지만 큰 화재는 파멸의 징조지요. 까마귀는 죽음의 사자요. 학은 장수의 상징이요. 뱀은 변화와 배신을, 호랑이는 권력과 위협을 뜻하지요. 어르신, 그렇다면 검은 까마귀 떼가 한 곳을 맴도는 꿈은 무엇을 뜻하옵니까? 현몽 노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것은 큰 죽음의 징조요. 여러 사람이 죽을 것을 예고하는 매우 불길한 꿈이요. 초연은 자신이 며칠 전 꾼 꿈을 떠올렸습니다. 한봉수의 저택 위를 도는 까마귀 떼, 그리고 마당에 고인 핏물. 그녀는 몸서리를 쳤지요. 초연은 자신이 꾼 여러 꿈들을 노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하나하나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역시 그대는 예지의 능력이 있소. 그 꿈들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이요. 특히 불타는 저택의 꿈은 매우 심각한 징조요.
그렇다면 소인이 어찌해야 하옵니까? 경고해야 하오. 비록 그들이 믿지 않더라도 그대는 진실을 말해야 하오. 그것이 하늘이 그대에게 준 능력을 올바르게 쓰는 길이지요. 노인은 초연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꿈에 나타나는 동물들의 의미, 색깔의 상징, 숫자의 뜻, 그리고 꿈의 시기와 상황에 따른 해석법까지요. 초연은 놀라운 속도로 모든 것을 흡수했습니다. 그대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소. 그를 몰라도 이토록 꿈의 언어를 이해하다니.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요. 마침내 헤어질 날이 왔습니다. 현목 노인은 초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대는 혼자서도 충분히 꿈을 읽을 수 있을 것이요. 하오나 명심하시오. 이 능력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 쓰지 마시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쓰시오. 명심하겠사옵니다. 어르신. 초연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작은 천주머니 하나를 건네주었지요. 이 안에는 꿈의 상징을 그린 그림들이 있어. 그를 모르는 그대를 위해 그림으로 그려두었지요. 꿈을 꾸면 이 그림들을 보며 상징을 떠올리시오. 노인은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고 초연은 홀로 한봉수의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주머니가,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지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초연이 돌아온 지 며칠 후 한봉수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원에서 이름난 관상가가 길한 날을 잡아주었고 새 저택의 터도 정했다는 것이었지요. 한봉수는 흡족한 표정으로 수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문이 천년 만년 번성할 저택을 짓게 되었다. 다음 달 보름에 영조를 하니 준비를 단단히 하라. 그날 밤 초연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꿈이었지요. 꿈속에서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는데 그 저택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으나 기초가 모래 위에 지어진 것처럼 불안정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더니 저택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그 위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한봉수가 혼자 폐허가 된 저택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아내도 아들도 하인들도 모두 사라지고 그만 홀로 남은 것입니다. 초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현목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꿈의 상징을 해석해 보니 이는 한봉수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 닥칠 것을 예고하는 매우 불길한 꿈이었습니다. 초연은 갈등했습니다. 천한 노비의 신분으로 감히 대감의 경사스러운 일에 불길한 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꿈을 그냥 묵과한다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초연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한봉수가 새 저택 설계도를 보고 있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날이 잠깐만 들어주시옵소서. 한봉수와 그의 수하들이 놀란 눈으로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내년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나서는 게냐? 한봉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초연은 땅에 엎드렸지요. 송구하오나 소인이 불길한 꿈을 꾸었사옵니다. 나리께서 지으실 저택에 관한 꿈이옵니다. 뭐? 꿈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봉수도 비웃음을 머금으며 말했지요. 내년이 무슨 꿈을 꾸었다고 내 앞에서 헛소리를 늘어놓는 게냐? 나리 소인은 어려서부터 예지몽을 꿀 수 있는 재주가 있사옵니다. 그리고 간밤에 나리의 새 저택이 무너지는 꿈을 꾸었사옵니다. 한봉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경사스러운 날에 재수없는 소리를 짓거리다니. 나리 제발 믿어주시옵소서. 꿈속에서 저택이 무너지고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고 핏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이는 매우 불길한 징조이옵니다. 초연은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현목 노인에게 배운 꿈의 상징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한봉수를 설득하려 했지요.
무너지는 집은 가문의 몰락을 뜻하고 검은 까마귀는 죽음의 사자이며 핏물은 큰 화를 의미하옵니다. 날이 부디 다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한봉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분노했지요. 닥쳐라. 내 주제에 감히 나를 저주하려 드느냐? 여봐라. 전연의 입을 찢어 놓아라. 수하들이 달려들어 초연을 끌어냈습니다. 마당에서 매질이 시작되었지요. 한 대, 두 대, 10대, 20대. 초연의 등은 피로 흥건해졌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주인을 저주하는 이 천한 것. 내 몸뚱이로 똑똑히 깨우쳐 주마. 한봉수는 직접 채찍을 들고 초연을 후려쳤습니다. 초연은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지만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날이 제발 그 꿈을 믿어주시옵소서. 닥치지 못해. 다시는 내 앞에서 꿈 타령을 하지 마라. 채찍이 다시 내리쳤고 초연은 마침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밤 초연은 다시 깨어났습니다. 다른 노비들이 그녀를 구석방으로 옮겨놓았던 것입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아팠지요. 내가 잘못한 것일까? 초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경고했건만 돌아온 것은 피비린내 나는 매질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초연의 어미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어미는 초연의 상처를 보고 통곡했습니다. 초연은 억지로 웃으며 어미를 안심시켰지요. 괜찮사옵니다, 어머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얘야, 내가 옳은 일을 한 것이다. 비록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나 하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실 것이다. 어미의 위로에 초연은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은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봉수도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저택 안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방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지요. 그는 도망치려 했으나 발이 땅에 붙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벽 사이로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들어왔고 그들은 모두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한봉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불안감이 밀려왔지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전연이 헛소리를 해서 마음이 약해진 것뿐이다. 꿈 따위는 미신일 뿐이야. 한봉수는 자신을 타이르며 다시 잠들려 했으나 그날 밤 내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한봉수는 성대한 잔치를 벌이며 저택 영조례를 거행했습니다. 고을의 양반들과 부자들을 모두 초대하여 자신의 앞날을 축하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 곧 남원에서 가장 웅장한 저택이 이 땅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나의 자손들은 대대손손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야. 한봉수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재촉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사 첫날 땅을 파던 인부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아! 제 꿈에 죽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인부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전날 밤 꿈에 백발의 노파가 나타나 그곳을 파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봉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미신을 믿는 어리석은 놈이로군. 다른 인부를 구하면 그만이다. 이틀째 되는 날 또 다른 인부가 작업 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헛소리를 중얼거렸지요. 불이 보여. 온통 불바다야. 사람들이 그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그는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한봉수는 짜증을 냈으나 역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대로 쉬지 않아 피로가 쌓인 것이다. 다른 인부를 더 고용하라. 사흘째, 나흘째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불길한 꿈을 꾸었다고 호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까마귀 떼에 쫓기는 꿈을,
어떤 이는 핏물에 빠지는 꿈을,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죽는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인부들 사이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이터가 뭔가 이상하지 않소? 매일 밤 악몽을 꾸다니. 저 천한 기녀가 경고하지 않았소? 혹시 그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나도 어젯밤에 무서운 꿈을 꾸었소. 이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초연이 했던 경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 명의 인부들이 일을 그만두고 떠났지요. 한봉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헛소리들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그저 우연일 뿐이다. 저 천한년이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야. 한봉수는 초연을 다시 불러들여 특별한 벌을 내렸습니다. 공사 현장의 허드렛 일을 혼자서 감당하라는 명령이었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물을 길어 나르고 자재를 옮기고 인부들의 밥을 짓는 일까지 모두 초연의 몫이 되었습니다. 내년이 헛소리를 해서 인부들이 겁을 먹지 않느냐. 내가 직접 일하며 이곳이 얼마나 좋은 터인지 보여주어라. 한봉수의 악독한 명령에 초연은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채 아물지 않은 상처를 안고 고된 노동을 이어갔지요. 공사가 한 달째 접어들 무렵 초연의 어미가 더욱 위독해졌습니다. 오랜 병환에 더해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고생이 심했던 탓이었지요. 초연은 어미를 간호하기 위해 한봉수에게 간청했습니다. 날이 제발 하루만이라도 짬을 주시옵소서. 어머니께서 위독하시옵니다. 안 된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내 발걸음이 공사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한봉수는 냉혹하게 거절했습니다. 초연은 눈물을 삼키며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 초연은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미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어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초연의 손을 잡았지요. 얘야, 이제 이 애미는 가야 한다.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어머니, 가시면 안 되옵니다. 얘야, 내 앞날은 험난하지만 결국 빛을 볼 것이다. 하늘이 내게 준 재주를 올바르게 쓰거라. 그것이 이 애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초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 꿈은 죽음을 예고하는 꿈이었습니다. 현몽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라면 어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초연은 황급히 어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미는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지요. 초연이 방문을 열었을 때 어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얘야, 어미는 내가 자랑스럽다. 어머니, 어머니. 초연의 울음소리는 공사터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한봉수는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울음은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죽은 사람은 어차피 돌아오지 않는다. 초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닌 깊은 각오였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반드시 이 꿈의 진실을 밝히겠사옵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겠나이다. 초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자신이 배운 지식을 반드시 세상을 위해 쓰겠다고 말입니다.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거대한 저택의 골조가 완성되었지요. 한봉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훌륭하다. 이제 곧 내부 공사만 마치면 입주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완성을 눈앞에 둔 그 순간 첫 번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은 보통 바람이 아니었지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불어대는 것처럼 저택을 향해 집중적으로 몰아쳤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냐? 한봉수가 놀라 외쳤습니다. 바람은 점점 더 거세졌고 급기야 저택의 지붕 기와들이 하나둘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급히 달려들어 막으려 했으나 소용없었지요.
하룻밤 사이에 저택의 지붕 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달간의 공사가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한봉수는 분노로 이를 갈았지요. 이런 젠장, 운이 없었을 뿐이다. 다시 고치면 된다. 하지만 초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꿈의 경고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천한 기녀의 말이 맞았던 게 아닐까? 저 저택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오. 한봉수 나리가 하늘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닐까? 지붕을 다시 올리는데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한봉수는 막대한 돈을 들여 공사를 서둘렀지요.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저택이 거의 완성될 무렵 한봉수는 성대한 입주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고을의 양반들과 부자들을 모두 초대하여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곧 이 남원에서 나를 당할 자가 없게 되리라. 하하. 한봉수의 웃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지요. 입주를 사흘 앞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초연은 공사터 근처 움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요란한 소리에 잠이 깼지요. 불이야, 불이야. 초연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택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부들과 노비들이 허겁지겁 물을 길어와 불을 끄려 했으나 불길은 마치 살아있는 듯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초연은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본 바로 그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기와지붕에서 치솟는 불길, 사람들의 비명소리, 하늘을 뒤덮는 검은 연기, 모든 것이 꿈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내 저택이. 한봉수는 멍하니 서서 불타는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은 저택이 눈앞에서 재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새 불길과 싸웠으나 동이 트자 저택의 절반이 시커멓게 타버린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봉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이럴 수가 없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 천한 기녀의 말이 맞았던 게 아닐까? 불타는 저택을 꿈에서 보았다고 하지 않았소? 저 터가 정말 흉지인 모양이요. 한봉수 나리가 욕심을 너무 부리신 것이 아닐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한봉수는 이를 막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지요. 초연을 다시 불러들여 매질을 했으나 그것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년이 저주를 걸었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꾸민 게지. 소인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사옵니다. 다만 꿈이 경고하고 있을 뿐이옵니다. 초연의 담담한 대답에 한봉수는 더욱 분노했지만 그녀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마을 사람들은 초연의 편에 서기 시작했으니까요. 한봉수는 저택을 다시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튼튼하게, 더 웅장하게 짓겠다고 고집을 부렸지요. 하지만 재산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돈을 더 꾸어서라도 반드시 완성하겠다. 한봉수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소장농들에게 더 무거운 세금을 물렸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으나 불길한 징조는 계속되었습니다. 공사하는 인부들이 연달아 다치고 자재가 이유 없이 부서지고 공사 도구들이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었지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인부들이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꿈에서 누군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꿈에서 제가 불에 타 죽는 걸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공사는 지연되었습니다. 한봉수는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하며 새 인부들을 구했지만 그들 역시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지요. 초연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경고했던 재앙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즈음 한봉수의 외아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15살의 총명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누운 것입니다. 의원을 불러라. 당장. 한봉수는 고을에서 가장 유명한 의원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고개를 저었지요. 이상하옵니다, 나리. 맥을 짚어봐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사옵니다. 그럼 약이라도 지어주시오. 약을 지어는 드리겠으나 효험을 장담할 수 없사옵니다. 아들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헛소리를 하며 악몽에 시달렸지요. 아버지, 그곳에 무언가 있어요. 무서워요. 불이 보여요. 아들의 중얼거림에 한봉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저 저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처음으로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봉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는 계속 밀어붙이기로 결심했지요. 괜찮다. 곧 나아질 것이다. 약을 더 먹이면 나아질 것이야. 그러나 하늘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봉수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들의 병간호로 지쳐있던 그녀는 심한 복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지요. 마님, 하인들이 황급히 그녀를 방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이 다시 불려왔고 이번에도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한봉수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저택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아들과 아내는 병에 누웠으며 재산은 물 새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봉수의 머릿속에 초연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날이 그 저택은 불길한 꿈의 징조이옵니다. 반드시 큰 화를 당하실 것입니다. 한봉수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설마, 정말로? 한봉수의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댐이 무너지듯 재앙은 연달아 쏟아져 내렸지요. 먼저 한봉수가 투자했던 선박이 풍랑을 만나 침몰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곡물을 가득 실은 배가 통째로 바다에 가라앉았으니 손실액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아니, 배까지. 한봉수는 충격을 받았으나 아직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또 다른 비보가 전해졌지요. 그가 경영하던 광산에서 땅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부 여럿이 죽거나 다쳤다는 것입니다. 광산마저. 한봉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광산은 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는데 이제 막대한 보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봉수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이 약속하신 날짜가 지났사옵니다. 돈을 갚으셔야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돈이 생길 것이오. 이미 석 달이나 기다렸사옵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나이다. 채권자들의 독촉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한봉수는 궁지에 몰렸지요. 돈을 갚지 못하면 땅과 재산을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0명이 넘는 의원을 불러 온갖 약재를 써봤으나 아무 효험이 없었지요. 아이는 점점 야위어갔고 숨소리마저 가늘어졌습니다. 밤마다 아들은 똑같은 꿈에 시달렸습니다. 불타는 저택, 무너지는 벽, 검은 그림자들. 아버지, 그 집을 짓지 마세요. 제발. 아들의 간절한 부탁에 한봉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포기할 수 없었지요. 아들아, 괜찮다. 그 저택이 완성되면 우리는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단다. 아니에요. 아버지, 꿈에서 우리 모두 죽는 걸 봤어요. 아들의 말에 한봉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의원님, 더 이상 방법이 없사옵니다. 마지막 의원마저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한봉수는 아들의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지요. 아들아, 제발 눈을 떠다오.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5 꽃다운 나이에 한봉수의 외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들은 초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초연, 초연이 말한 게 맞았어요. 아버지, 으아. 한봉수의 통곡 소리가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었지요. 평생을 부와 권세를 위해 살아왔으나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봉수의 아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마님까지. 한봉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때 고을에서 가장 위세당당하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가 되었지요. 재산은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한봉수의 땅과 재산을 압류했고 노비들과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미완성된 저택은 흉물처럼 버려진 채 방치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한봉수의 몰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 천한 기녀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탐욕이 화를 불렀구만. 꿈의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치른 것이지. 한봉수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채권자들에게 넘어갔고 그가 입을 옷조차 변변치 않았지요. 초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에게는 할 일이 많았으니까요. 한봉수의 몰락 이후 남원 마을에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초연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지요. 글도 모르는 천한 여종이 그토록 정확하게 미래를 예견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라워했습니다. 초연이라는 그 여인, 범상치 않은 능력이 있는 게 분명하오. 하늘이 내린 재주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럴 수 있겠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초연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줄을 서서 그녀를 찾았지요. 초연 낭자, 제 꿈 좀 풀이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요즘 계속 이상한 꿈을 꾸는데 혹시 무슨 뜻인지. 초연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현몽 노인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능력을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지요. 처음에는 대가 없이 무료로 꿈을 풀이해 주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꿈을 계속 꾸고 있었습니다. 초연 낭자, 저는 매일 밤 물에 빠지는 꿈을 꿉니다. 무슨 뜻일까요? 초연은 농부의 꿈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현몽 노인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지요. 주머니 안에는 손바닥만한 작은 그림들이 수십 장 들어 있었습니다. 초연은 그림들을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물, 불, 새, 짐승, 나무, 하늘. 각 그림마다 현몽 노인의 손글씨로 작은 설명이 적혀 있었지요. 초연은 글을 읽을 수 없었으나 그림만으로도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였으니까요. 그녀는 물을 그린 그림들을 찾았습니다. 맑은 물, 탁한 물, 넘치는 물, 마른 물. 그리고 한 장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물속으로 빠지는 그림이었지요. 이것이옵니다. 초연은 농부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큰 비가 올 징조를 뜻하옵니다. 아마도 보름 안에 폭우가 쏟아질 것이니 집 주변의 도랑을 정비하시고 곡식을 높은 곳으로 옮기시옵소서. 농부는 그림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을 모르는 그도 그림만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지요. 정말이옵니까? 이 그림이 그런 뜻을... 예. 소녀의 스승님께서 평생을 연구하여 그리신 꿈의 상징도이옵니다. 농부는 초연의 말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정말로 큰 비가 쏟아졌지요. 마을의 많은 집들이 침수되었으나 초연의 조언을 따른 농부의 집만은 무사했습니다. 초연 낭자,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작은 보답입니다.
농부는 자신이 구한 곡식 한 가마니를 초연에게 가져왔습니다. 초연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으나 농부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초연이 가진 신비한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요. 초연 낭자는 하늘의 비법이 담긴 그림들을 가지고 있다더라. 그 그림들만 보면 어떤 꿈이든 풀 수 있다는구나.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인근 고을의 사람들까지 초연을 찾아왔지요. 그들은 저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쌀 한 말, 무명 한 필, 은전 몇 양. 초연은 거절하지 않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을 혼자 쌓아두지 않았지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몽의정을 보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연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주에 사는 부유한 양반이 하인을 보내 초연을 청했던 것입니다. 저희 주인 어르신께서 요즘 계속 불길한 꿈에 시달리신다 하옵니다. 초연 낭자께서 꼭 와주셨으면 하십니다. 하인은 정중하게 초연을 청했습니다. 초연은 품속에 주머니를 소중히 넣고 전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덕진이라는 거상이 살고 있었지요. 김덕진은 전라도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이었으나 최근 몇 달간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낭자, 제가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제 창고가 불타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저를 부르는 것이옵니다. 김덕진은 두려움에 떨며 말했습니다. 초연은 그의 꿈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창고, 불, 검은 그림자.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상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꿈이었지요. 초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펼쳐 살펴보았습니다. 물, 불, 새, 나무, 사람. 그때였습니다. 한 장의 그림이 초연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창고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옆에는 노인의 손글씨가 있었지요. 초연은 글을 읽을 수 없었으나 그림의 의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현몽 노인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으니까요. 양심의 그림자 마이너스 부정한 재물을 경고함. 초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날이 이 그림을 보시옵소서. 초연은 김덕진에게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덕진은 그림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제 꿈과 똑같은가? 이것은 소녀의 스승님께서 평생을 연구하여 그리신 꿈의 상징도이옵니다. 이 그림은 양심의 그림자를 뜻하옵니다. 초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리, 소녀가 여쭙겠사옵니다. 나리의 사업 중에 부정한 것이 있지 않사옵니까? 혹시 남을 속이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일이 있사옵니까? 김덕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실 그는 최근 곡물 가격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낭자, 어찌 그것을... 검은 그림자는 나리의 양심이옵니다. 그것이 나리를 부르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아시기 때문이옵니다. 초연은 다른 그림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불타는 창고 그림이었지요. 이 그림은 부정한 재물이 모두 사라질 것을 뜻하옵니다. 나리께서 지금 길을 바꾸지 않으시면 꿈이 현실이 될 것이옵니다. 김덕진은 두 그림을 번갈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림들은 마치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정직한 장사를 하시옵소서. 그러면 악몽은 사라질 것이옵니다. 김덕진은 초연의 말을 따랐습니다. 곡물 가격을 정상화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지요.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악몽은 사라졌습니다. 김덕진은 감격하여 초연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주었습니다. 은백냥이라는 거금이었지요. 낭자, 이것은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그리고 그 신묘한 그림들은 대체 어디서 얻은 것이옵니까?
소녀의 스승님께서 평생을 연구하여 그리신 것이옵니다. 이 그림들이 없었다면 소녀도 나리의 꿈을 제대로 풀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참으로 신묘한 보물이옵니다. 그 그림들을 보니 소인도 제 꿈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사옵니다. 초연은 그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았지요. 그 돈의 절반은 남원 마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했고 나머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저축했습니다. 김덕진의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부자들이 초연을 찾아왔습니다. 나주의 대지주, 광주의 거상, 심지어 한양의 양반까지. 그들은 저마다 불길한 꿈에 시달리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꿈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초연은 매번 주머니 속 그림들을 꺼내어 꿈을 풀이했습니다. 그림들은 그를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기에 더욱 신뢰를 얻었지요. 초연 낭자가 가진 그 그림들은 하늘의 비밀이 담긴 보물이라더라. 천하의 명인께서 평생의 지혜를 담아 그리신 것이라 하더군. 그녀의 조언은 언제나 정확했고 그녀를 찾은 이들은 하나같이 큰 화를 면하거나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초연에게 거액의 사례금을 지불했습니다. 100냥, 200냥, 심지어 500냥을 주는 이도 있었습니다. 초연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로 호화로운 삶을 살지 않았지요. 그녀는 여전히 작은 초가에서 살았고 무명옷을 입었습니다. 다만 그 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남원에 큰 곡식 창고를 지어 흉년에 대비했고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을 세웠습니다. 병든 이들을 위한 약방도 만들었지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초연의 명성은 호남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모은 재물은 이제 한봉수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초연의 마음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주머니 속 그림들을 펼쳐보며 현목 노인을 떠올렸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 그림들 덕분에 소녀가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사옵니다. 사람들은 초연을 낭자가 아닌 대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베푸는 은혜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초연은 이제 호남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몽술가이자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원에 큰 저택을 지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이었지요. 하지만 그 저택은 초연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머물며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가난한 이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였습니다. 초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비록 재물은 많았으나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았지요. 그녀의 곳간에는 쌀이 가득했으나 그것은 언제든 굶주린 이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금고에는 은이 쌓여 있었으나 그것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손님이 초연을 찾아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그 얼굴을 본 초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바로 현목 노인이었습니다. 몇 해 만에 재회였지요. 그동안 잘 지냈는가? 어르신, 정말 뵙고 싶었사옵니다. 초연은 반가움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노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네. 글도 모르던 천한 여종이 이제는 호남 제1의 몽술가가 되었다니 참으로 자랑스럽구나. 모두 어르신의 가르침 덕분이옵니다. 특히 어르신께서 주신 그림들 덕분이옵니다. 초연은 품속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주머니는 몇 해가 지났으나 여전히 초연의 품에 있었지요. 이 그림들이 없었다면 소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옵니다. 사람들이 소녀의 말을 믿은 것은 이 그림들이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대는 그 그림들을 잘 사용했네. 나는 그대에게 도구를 주었을 뿐이지만 그대는 그것으로 수많은 이들을 구했구나. 두 사람은 초연의 저택 정원에 앉아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초연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지요. 어르신,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사옵니다. 무엇이 그리 걱정인가? 소녀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재물로 많은 이들을 돕고 있사옵니다만 혹시 소녀도 탐욕에 빠진 것은 아닐까 두렵사옵니다. 현목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 재물을 모으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대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흐르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옵니다. 하오나, 한봉수를 기억하는가? 그는 재물을 자신만을 위해 쌓았네. 하지만 그대는 재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쓰고 있지. 그것이 바로 차이일세. 초연은 노인의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한봉수 날이 말씀이옵니다. 소녀가 그분을 돕고 싶사옵니다. 그 사람도 그대가 도와야 할 사람이겠지. 예. 소녀가 생각한 바가 있사옵니다. 초연은 한봉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외곽의 허름한 움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지요. 날이 초연인가? 한봉수는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소녀의 집에 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뭐라고? 나 같은 자를. 날이 소녀에게는 큰 저택이 있사옵니다. 그곳에서 함께 지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리께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부탁? 나리께서는 그를 아시지 않습니까? 소녀는 그를 모르옵니다. 나리께서 소녀를 도와 사람들의 꿈을 기록해 주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한봉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초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학대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일자리까지 주다니.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한봉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한봉수는 초연의 저택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꿈을 글로 기록하는 일을 맡았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시간이 지나며 한봉수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나 고통받고 누구나 두려워하며 누구나 희망을 품고 산다는 것을요. 어느 날 한봉수가 초연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간밤에 꿈을 꾸었네. 무슨 꿈이었습니까, 날이? 환한 빛이 보이는 꿈이었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내 아들과 아내가 미소 짓고 있었지. 그들은 나에게 말했네. 이제는 괜찮다고. 한봉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초연은 주머니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환한 빛 속에 사람들이 미소 짓는 그림이었지요. 이 그림을 보시옵소서, 나리. 이것은 용서와 평화의 꿈이옵니다. 나리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셨기에 돌아가신 분들도 평안을 찾으신 것이지요. 한봉수는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이 그림들은 정말 신묘하구나. 그대의 스승님은 참으로 대단한 분이셨네.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봉수는 초연의 일을 도우며 조금씩 제기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꿈의 기록은 매우 체계적이고 정확했지요. 어느 날 초연은 한봉수에게 제안했습니다. 날이 소녀와 함께 꿈의 서당을 여는 것은 어떻겠사옵니까? 꿈의 서당? 예. 사람들에게 꿈의 의미를 가르치고 스스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돕는 것이옵니다. 나리께서 그를 가르치시고 소녀가 꿈의 상징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한봉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초연과 한봉수는 함께 몽학당을 열었습니다. 초연은 현목 노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르신, 소녀가 가진 그림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사옵니다. 어르신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 그림들을 베껴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사옵니다. 현목 노인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바이네. 그 그림들이 그대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는구나. 한봉수는 현목 노인의 그림들을 정성껏 베껴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몽학당 벽면에 걸어두었지요. 이것은 현몽 대사께서 평생을 연구하여 그리신 꿈의 상징도이옵니다. 사람들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물, 불, 새, 짐승,
나무, 하늘, 땅. 수십 가지 상징과 그 의미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무료로, 부유한 이들은 사례금을 내며 배웠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림을 보며 꿈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지요. 몽학당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봉수는 비로소 자신의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초연은 원본 주머니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스승의 가르침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꾼 신성한 유물이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주머니를 꺼내어 그림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스승을 떠올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몽혜정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초연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물론 멀리서 온 손님들까지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초연 대인 축하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번영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초연은 손을 저으며 겸손하게 말했지요. 아니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낸 것이옵니다. 그때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사옵니다. 어르신은 큰 현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남원 제일 부자 초연 대인의 집. 초연은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소녀는 제일 부자가 아니옵니다. 아닙니다, 대인. 대인께서는 은전을 가장 많이 가진 분은 아니실지 몰라도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가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의 말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초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한봉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요. 저는 과거에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은 재물은 저를 파멸로 이끌었지요. 반면 초연은 재물을 모았으나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봉수는 초연을 바라보며 깊이 절을 했습니다. 고맙소. 그대 덕분에 나는 무엇이 진정한 부인지 깨달았소.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몽혜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초연은 정자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니, 보고 계시옵니까? 소녀가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대로 살고 있사옵니다. 재물을 얻었으나 탐욕에 빠지지 않았고 권력을 얻었으나 교만하지 않았사옵니다. 초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뒤에서 현몽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부자가 되었네. 재물도 많고 명예도 높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가 마음의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네. 어르신의 가르침, 그리고 어르신께서 주신 그림들 덕분이옵니다. 아니야. 그대 스스로 깨달은 것이지. 그 그림들은 단지 도구였을 뿐이네. 중요한 것은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지.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덧붙였습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지만 흐르게 하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그대는 보여주었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몽혜정 아래로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초연의 이야기는 남원을 넘어온 조선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글도 모르는 천한 여종이 어떻게 꿈풀이의 대가가 되었는지, 어떻게 조선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재물로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는지,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졌지요. 특히 현몽 노인이 그려준 신묘한 그림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초연 대인은 하늘의 비법이 담긴 그림들을 가지고 있었다더라. 그 그림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천부적 재능이 있어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었을 것이라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늘의 뜻을 읽는 것이며, 진정한 부는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흐르게 하여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몽혜정에는 세 개의 현판이 나란히 걸렸습니다. 첫 번째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꿈을 읽는 자는 하늘의 뜻을 안다. 두 번째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물을 나누는 자가 진정한 부자이다. 세 번째 현판에는 현목 노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구를 주었으나 지혜는 그대 것이니. 초연이 남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답니다. 매일 밤 우리가 꾸는 꿈 속에는 하늘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그것을 올바르게 읽고 선한 마음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진정한 지혜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이 준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다음에 더욱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사옵니다. 오늘도 마음 평온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